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강제 실종된 남편을 둔 한 여성의 25년 토색을 그린 월터 살레스 감독의 신작으로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과 페르난도 토레스의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작품성을 입증받은 작품입니다. 또 얘기 안 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각본상을 받았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유신 체제와의 데칼코마니 효과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계엄령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역사의 상처를 개인에서 녹여낸 깊이 있는 휴먼 드라마 I'm Still Here를 오늘 양기재 시네마틱 유니버스 229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하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I'm Still Here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한 1년째 얘기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게 주구장창 입만 달면 I'm Still Here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작품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I'm Still Here. 이거는 이게 역사물이라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충 말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 계엄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지금 포스터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뭔가 뭐 군부 독재의 느낌을 풍기더니 갑자기 어떤 분들이 정부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들이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과연 저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 들어올지를 걱정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오늘 스포를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영화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보통이었던 것 같고요. 별 5개 만점에 별 3개를 줬고 르포의 극영화를 끼워 넣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평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었냐면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계엄의 나라로서 국민으로서 가족으로서 세계적으로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자 소재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의 극영화로서만 봤을 때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붕 뜬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도청 장치로 도청으로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감시도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전화로 본인 변호사한테 증거를 찾은 것 같아요 라고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중요해서 넣겠지만 이게 맥락상 말이 안 되죠. 도청을 하고 있는데 증거를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증거를 빼앗으러 와야 되겠죠. 그런 요소들이 몇몇 개 있거든요. 뭐 이렇게 카메라로 그런 현장의 모습을 담아낸다던가 8mm 카메라로. 근데 그것도 좀 별로 촬영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저 자녀분들이. 근데 생뚱맞게 카메라가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여기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극영화로 억지로 끼워 넣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964년도에요. 브라질에서 이제 카스텔로 브랑코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이어서 일으켜서 이제 민선 정부를 이제 전복을 시켰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어요, 당연히. 근데 냉전 시대의 이제 반공 논리 때문에 미국이 쿠데타를 오히려 지원을 했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건 영화에 안 나왔지만, 뭐 그래서 반대파 수청을 결국 군부대가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똑같죠. 뭐 반대파 체포한 후에 이제 생사불명 상태로 방치하고 가족들에게는 망명했다, 모른다라고 이제 정보 유포하고 신문, 방송, 출판물, 사전 검열하고 트로피칼리아 같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자유로운 음악도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고요. 지식 예술가 당연히 탄압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실제 사건이잖아요. 1971년도에 이 루벤스 파이바 여기 있는 전 국회의원이고 토목기사이고 브라질리아가 이제 지금 현재 브라질 수도잖아요. 브라질리아의 이제 계획 수도를 짓는데 이제 건설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근데 1월 20일 날에 체포가 됩니다. 군 기관원들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신문조사 받으러 간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고요. 체포 다음 날 고문 중에 사망이 된 걸로. 바로 다음 날이요? 네네네. 당시는 은폐가 됐고요. 당연히 은폐됐고 루벤스가 망명을 위해 출국했다고 이제 허위 발표했고 25년간 당연히 생사를 모른 채 투쟁을 했고 96년도에야 정부가 공식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고 2014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살해를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 파이바 역시도 브라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크게 이제 어쩌면 이바지를 한 건데 네. 왜냐면 이제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영화에 나오지만 46살에 법대에 진학을 해서요. 남편 사건 규명을 위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강제 실종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원주민 권리 운동도 영화에 나왔지만 마지막에 네. 1980년대부터 아마존 보전과 원주민 권리 투쟁이 있었고 네. 그리고 88년도 민주헌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브라질 민주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이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또 이제 네. 참 웃긴 게 이 브라질도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화가 찾아왔고 네.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찾아왔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역사가 참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네, 역사가 또 참 브라질도 지금 비슷한 게 2014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 설치됐지만 법적 책임은 추궁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네. 그 대통령이 눌라 대통령이 그때 한번 나가면서 이제 또 볼소나로 정권이 정권이 이제 부임하면서 군부 독재 미화 발언을 반복을 했고요. 네. 2023년 1월 때에는 브라질리아에서 선거 불복으로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폭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네. 놀랍게도 이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결과지는 거잖아요. 이게 네. 반복이 됐고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제 네.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느낌이.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군사 정권을 약간 지원해 준 것도 약간 반공 정책 하에 지원이 됐었거든요. 사실 네. 5.18 때도 약간 미국에서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제공하고 들어오면 막 그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제 대사나 CIA 쪽에서 네. 알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 일단은 북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내일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문화원 사건도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네. 점거했고 그런 연유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뭔가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민주화 찾아오는 과정이라든지. 자, 그래서 올해 네. 이제 브라질 정부가 이 유니스 파이바 기념 우표를 발행했어요. 올해 브라질 정부. 아 정말요? 네, 유니스 파이바 상을 제정하고 이 우표를 이 이미지가 이거 어떻게 공유가 되려나 모르겠네. 우표에 이제 유니스 파이바. 유니스 파이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우표 나오는 듯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저쪽이어가지고 이게 문서가 안 뜨네. 아무튼 우표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와. 이제 눌라 대통령이 이제 사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고의 훈장 이런 거 주듯이 이제 훈장을 또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표를 통해 민주주의 투쟁에 크게 기여한 유니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당연하며 우정 국장이 네. 다음 세대에게도 이거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제 발행의 취지를 밝혔고 영화가 사실은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아카데미가 상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올해 아카데미 후보군 중에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 저희가 방송을 쭉 하면서 아임 스티디어는 네. 사실 그렇게 막 주목받는 작품은 아니었어. 아카데미 후보군 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브라질 쪽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 작품이 흥행도 성공했어요. 대중적으로 흥행이 성공했어요. 브라질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도 밀게 됐는데 이게 이 영화를 본 이제 할리우드 쪽의 인사들도 작품이 나쁘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감독이 누구냐면 그럼 브라질이 그도 아카데미 또 후보 그러니까 상을 받은 적 있냐? 없거든요. 딱 타이밍도 좋았어. 브라질 아카데미 상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검색해서 보니까 아임스튜디오가 이제 이거 상 받을 때 브라질 이제 영화 유튜버든지 난리가 난 거야. 브라질 막 국가적으로도 막 와 깃발 흔들면서 와 난리가 나. 브라질 깃발 들면서 약간 우리나라 그런 느낌이죠. 예, 기생충 받았을 때 난리 난 것처럼.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월드와이드한 영화제를 보여주기 위한 이하면은 타이밍이 조금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I'm Still Here가 나왔는데 그럼 작품을 이제 보신 후기를 말씀해 주셨고 검색은 어떤 거였어요? 검색은 아까 방금 설명해주신 그런
그 역사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1970년대 브라질을 검색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시대 분위기가 어땠고 이런 것들. 영화의 배경이 70년대니까요. 그걸 검색했던 것 같습니다. 월터 살레스 감독을 얘기하자면은 네. 이제 감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감독님은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양시태 전에 네, 그쵸. 하나는 중앙역. 네. 중앙역으로 이제 정말 그 뭐랄까요 정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일단 황금무상 받았고 또 여우주연상을 저쪽에서 받았고 브라질 최초로 당시 이제 골든글로브 그때 이제 처음 받은 거예요. 골든글로브는 브라질 최초로 그때 처음 받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에 지명이 됐지만 역시 후보 지명이었고 당시 이제 중앙역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가 지금 이제 1인 2역이에요. 어찌 보면 1인 2역인데 노년의 유니스를 맡은 페르난다 몬테네그로고 실제 페르난다 몬테네그로의 딸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페르난다 토레스 배우가 실제로 모녀가 이거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해요. 모녀가 같은 역할을 연기했다는 거는 이건 영화적으로 사실 이게 드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분장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배우를 써야 되는데 조금 안 비슷하거나 이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비슷한데 분장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지 이거?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배우를 쓰신 건데 그게 좀 되게 잘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연기가 되시고 그래서 연기 흐름도 안 끊기고 외모도 비슷해 버리니까 와 이거는 진짜로 그 사람이 늙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난다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베를린에서 이제 그때 여우주연상 아까 받았잖아요. 네.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골든글로브 후보를 좀 받지 못한 거죠. 근데 페르난다 토레스가 이제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이제 그 한을 풀었네요. 예, 그 어머니는 받지 못했는데 이제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감사 인사를 했었던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페르난다 토레스가 이제 딱 그때 여우주연상 받을 때 딱 버즈가 오기 시작했죠. 아 이거 후보 오겠구나. 요때 느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신 프레스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약간 네. 물론 이제 어땠을까요? 지금 사실 올해 아카데미 연기상이 여우주연상이 워낙 빡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저희도 우리 예상하면서 우리 그때 박수장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뭐였지? 그 상은 저기 아노라에서 마이키 메디슨이 타고 받았죠. 예. 네. 근데 다들 이제 다들 데뷔모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너무 이제 이 두 사람이 너무 이제 TNT에 싸우니까 여기는 거의 새우등 터진 느낌으로 사실 상은 후보에 오른 거에 그냥 네. 만족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막상 보니까 저는 페르난다 토레스가 받아도 됐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요. 이 영화 속 상황이 되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배역은 절제하는 역할이고 근데 그 절제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강해 보이려고 하는 연기를 되게 훌륭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는 장면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한국 영화에서 무조건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네, 피아노 선율을 해주고 바이올린 선율 딱 깔아주고 장윤남 배우 같은 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울기 딱 좋잖아. 장윤남 배우 맞아. 딱 감이 오네. 장윤남 배우가 네, 그쵸. 울면 되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 특유에 있어요. 나 진짜 대사가 생각난다. 아니거든요. 한국 80년대 영화 봐봐. 한 8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들 여름에 한 5을 그렇게 해서 울렸을걸. 맞아. 근데 여기는 진짜 그 태연함을 유지하는 아이들 앞에서 그게 너무 잘 보였고. 그것도 인위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아예 억지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살짝 여기는 젖어 있는데 자녀가 부르니까 고개 돌려서 보는 정도? 그 정도만 보여주니까 와. 그 슬픈 감정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배우 코멘트 있는데 배우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회상하면서 컷소리와 함께 터진 감정을 주체 못하고 뉴 거리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야 이제. 찍고 나서. 네. 찍을 때까지는 진짜 참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토레스가 이제 준비하기까지 이제 1년간 유니스 인터뷰만 영상 계속 반복 시청했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의 미소를 익히려고 노력했대요. 어렵죠. 네. 사실 이런 연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오열하고 막 조커처럼 미친 연기하는 게 그 어려운 것보다 이런 연기가 더 어려워요. 네. 중간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니스와 토레스를 이제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이거 참고로 시간순으로 촬영했대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제 이것도 즉흥 연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원래 브라질에서는 시트콤을 많이 나갔대요. 이 배우가. 이렇게 전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코미디 연기를 주로 하셨군요. 그런데 이제 감독도 이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믿었다고. 근데 사실 원래 코미디 배우 잘하는 사람이 전극도 잘해요. 오히려 전극만 하는 사람이 코미디 하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 상을 브라질 연극과 이제 영화계의 거장 그리고 현재 95세인 몬테네그로에 바친다라고 했고 이 영화는 예술이 힘든 시기에도 삶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가 일단은 저는 연기에서 이 작품의 점수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연기를 보면서 이게 왜 제가 아까 했잖아. 한국 영화에서는 이거 100% 우라 누냐 야 여기서 너희 아빠가 막 이런 거 했겠죠. 이래 다 할 거야? 이래 다 할 거야?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전주에서 볼 때 딱 그 엄숙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딱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계속 지켜보는데 계엄령의 엄수. 네,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다음은 그러면은 남편 셀튼 멜로가 연기한 루벤스 파이바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TV 시리즈에 좀 더 많이 출연했고 물론 영화도 출연했었는데 그런 TV 그리고 심지어 또 연출 감독도 했어요. 그래요? 12월이랑 더 클라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더 클라운 같은 경우는 150만 관객도 동원했다고 브라질에서 그 정도로 이제 나름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싱크로율이 비슷했대요. 사진이 엔딩 때 나오잖아요. 진짜 똑같던데. 그러니까 얘기 이제 셀튼 밀러가 얘기를 나는 루벤스 영상을 본 적 없고 사진과 기억만 있는데 사진에 빠져들었고 이제 저쪽 이제 이제 저 유가족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 갖고 있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받은 느낌이나 이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매우 담담하게 그런 연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갈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애한테 이제 그 셔츠 얘기 당연히 줘야지 이러면서. 딱 태연하게 주잖아요. 근데 그 장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촬영 순서대로 제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촬영 순서대로. 그래서 아이들과 작업할 때 감독님이 얘기했대요. 아이들과 작업할 때는 늘 시간 순서대로 촬영하는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정보에 노출되고 연기의 생동감이 담긴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즉흥 연기를 최대한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셀튼 멜로도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늘 렌즈를 보지 말고 마이크를 조심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가르쳐야 했는데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노력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있는 걸 알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초심을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페르난도 토레스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니스가 이제 루벤스의 작별 인사를 한 날 당연히 셀튼 멜로하고 마지막 촬영인 거잖아요. 시간 순서니까. 그쵸. 마지막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촬영을 했고 유니스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추억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던 그런 촬영 첫날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끔찍하게 잃은 슬픔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들었는데 이제 태연한 표정을 지어야 했었고 그 절제와 인내심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이런 다채로운 진실성을 가진 캐릭터는 어느 소설이나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뭐 당연히 이 70년대 때는 이제 일부러 필름 카메라 슈퍼 8mm나 35mm로 촬영을 해서 노스텔지아로 이제 잡는 장면. 이제 가족들이 스스로 이제 카메라 찍잖아요. 그런 것까지. 8mm 그건 슈퍼 8 8mm 찍었고 나머지 35mm로 찍었는데. 근데 이제 유니스가 감옥에 갇힌 장면은 긴장감 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 필름 노출해 가지고 투스토 오버에서 찍었다고 했고요. 90년대랑 2000년대도 확연하게 다르게 해서 90년대는 이제 뭔가 그런
초반에 거친 느낌이 없는 렌즈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렌즈를 다르게 하면서 촬영이나 필름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좀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집이 파이버하우스라는 이 집 자체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감독님이 오래전에 그 파이바 가족과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이 파이바 가족 자기 친구 얘기 찍은 거네요. 네. 파이바 가족이랑 그러니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때 절친했었대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군사 독재 브라질 너무 생경했었고 네. 근데 파이바 가족 집은 활력과 따뜻함이 넘쳤는데 네. 그러니까 어른도 아이고 뭐 거리낌 없이 의견도 나눴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지곡이었던 아까 트로피칼리아도 음악도 나왔었고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추고 근데 루벤스가 사라진 후에 항상 음악과 사람과 의견이 오가는 생동감 넘쳤던 그곳에 경찰이 배치되고 그 문이 닫힌 모습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대요. 아무튼 강제 실종이 독재 정권의 강한 그런 잔악한 정책이었고 그래서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네. 40년 후에 이제 마르셀로 파이바 작가 마르셀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 마르셀로가 이제 아버지의 실종과 가족에 대한 회고록을 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이틀 동안 격한 감정이 시달려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과거에 저 우선 당연히 직접 겪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서 마르셀로도 이 작품에 각색에 참여를 했고요. 네,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최대한 많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7년의 준비 기간이 걸렸대요. 근데 그동안 아까 말했던 우경화로 브라질이 들어서 가지고 보우소나루 감독이 대통령이 선출됐고 네. 코로나 팬데믹도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가 브라질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말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영화가 망각에 맞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페르난도 포레스 같은 경우도 이 루벤스 사건을 많이 알고 있었대요. 네.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 이제 페르난도 포레스 부모님도 이제 같은 시절에 배우이자 연극 감독이었으니까 늘 협박과 위협에 시달렸대요. 아까 페르난도 몬테네그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코미디 근데 다만 이제 유니스가 자신보다 16살 어린 이제 캐릭터였고 코미디 배우 이미지가 사실 본인한테 너무 걸림돌이었대요. 아까 전에 했지만 코미디 배우 관객들이 보자마자 막 그냥 웃거나 그럴까봐. 근데 이제 토레스가 이제 부딪힌 이유는 유니스가 스스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80년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쓰게 된 거죠. 동반으로 출연을 해서 상을 받았다는. 참 흥미로워요. 시나리오가. 이 영화 보시는 관객들이 그런 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만약에 아버지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냥 애기들 챙기고 그런 삶을 살아셨겠죠.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여운이 많이 남지 않을까. 이게 브라질에서도 560만 명 정도 관객 동원했었거든요. 역대 브라질 박스오피스 영화 자국 영화는 3위래요.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 서울의 봄 개봉했을 때 이제 뭔가 와 했었잖아요. 네. 어디서 이제 못 보게 맞고 그 이제 근데 브라질 군사 정권 지지자들이 이 영화는 왜곡됐다. 군사 정권 독재에 저지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관람 방해를 했대요. 그런데 또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긴 하죠. 이것도 근데 이게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서울에 보면 잘 된 게 사실 그것도 약간 바이럴 마케팅성이 있어요. 파묘가 잘 된 것도 우리가 약간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건국전쟁 감독이 그 말을 발언하는 덕분에 갑자기 탄력이 붙어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사실 예술 영화로 분류되는 작품이자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500만 이상이 봤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울리고 막 그런 영화가 아닌데 뭐. 절제하는데 오히려. 그런 영화 500만 넘었던 게 아마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니냐 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I'm Still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제목이니까요. 그 음차한 거고 브라질로 만약에 음차를 하자면은 아인다 이스토 아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계엄령의 기억이지? 잠깐만.
그래요. 계엄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되살리는 뭐 그런 느낌인 거겠죠. 저도 보는데 전혀 계엄령이 아니 여기 안 나오더라고. 그냥 통금 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암시만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국내 제목 너무 짜친다. 막 이렇게 막 뭐 내 아내 남편, 내 남자의 남편 아내도 좋아? 막 그런 것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짜치는데 영화를 아예 안 보는 일반 기준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양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강아지, 네. 이 핀파오, 이 강아지가 잠깐만 어디서? 이건 강아지 사진 보여드릴 수 있죠? 이 핀파오라는 강아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귀여운 강아지가 올해 2월달에 왼쪽에 상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도 어워즈 위너. 이게 뭐냐면 추르게이브 강아지 그 다음 해 받은 건가요? 약간 그런 거예요. 강아지들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나봐요. 피도어라고 해가지고 For Incredible Dogs on Screen Awards 뭐 이런 상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 메시가 받았겠죠. 추르게이브에. 그렇겠죠. 근데 시대극 영화 부문에서 최고의 강아지 연기자상을 받았다. 연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흥미로운 잘했죠. 강아지 연기 잘했죠. 네. 그리고 이제 찐케미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우표 사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우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표가 나왔어요. 실제. 네, 이게 실제 나온 우표 발행한 유니스 파이버. 네, 발행 우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촬영을 했냐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인물 사진 나올 때 저 비둘기가 좀 나오던데 극 중에서는 비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파이바 이제 이게 오랜 이제 왜냐면은 해변 바로 옆에잖아요. 네. 해변 바로 옆에서 이제 지금은 세트 시공이 불가하대요. 예, 뭐 법적으로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세트 시공이 불가해서 실제 집을 구해야 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부합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오랜 조사를 해가지고 1940년대 같은 건축가가 같은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어떻게 찾았대요. 수년 동안 해가지고 그나마 같은 건축가가 예,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빌려가지고 한 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자 이제 아들인 마르셀로 파이바가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집 냄새가 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캐스팅하는 데만 1년이 걸렸대요. 아이들 캐스팅도 비슷한 아이들 이제 캐스팅 하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되면 사실 1년 동안 걸렸는데 마르셀로나 역할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저번 마르셀로나 역할이. 그렇죠. 이 마르셀로나 캐스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진짜 살레사 감독이 이 캐릭터는 진짜 잘 구해야 한다. 아무래도 적이니까 저기 친구이기도 하니까 잘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찾기 전까지는 촬영을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고 선전포기를 했대요. 잘 안 하겠다고. 스태프들은 뭔지야. 근데 영화 촬영지 해변에 축구를 하던 13살 애가 얘가 좀 뭔가 순수해 보고 귀엽게 생겼고 딱 비슷하대요.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 거죠. 이거 마치 그 류성환 감독이 집에 가보니까 양아치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네, 연기를 안 했는데 연기 경험이 없는 아이가 결국 연기를 딱 해가지고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재밌게 인상적이게 보셨는지. 인상적인 장면이요? 저는 그 한국 영화 중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안성기 배우가 버스 타고 나가면서 김밥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많이들 우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중간에 아빠 실종되고 나서 남은 가족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와요. 거기서 이제 먹고 있는데 엄마가 카페에서 주변에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카메라가 가만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라디오스타 안성기 배우 김밥 먹는 장면처럼 그 묘하게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틸샷 보여주면 바로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언론이랑 사회의 시선은 약간 그거죠.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좀 납치됐다고 실종됐는데 좀 했는데 약간 그거잖아요. 비극적 가족의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 그렇죠.
길티 포르노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일부러 더 부각시키는.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되기로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한 거죠. 이제 밝게 웃어라. 이제 아이들한테도 화나게 웃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이 작품의 의미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일단 보호하는 것도 있죠. 일단은 그쵸. 절망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평범한 가족을 이제 아버지는 없는 거 아니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지키는 노력도 있고, 일상성 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거니까. 그쵸. 어쩌면 가족을 절망 빠뜨려서 굴복시키는 게 아마 정권의 의도였을 거고. 맞아요. 근데 유니스는 그걸 대응을 한 거니까 비폭력장이죠. 웃음으로.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꺾이지 않은. 그게 이 영화의 사실 가장 큰 주제니까. 맞습니다. 네. 웃음이 야만의 시대에 맞서는 약자의 병기다. 이런 느낌으로. 이들이 이제. 죄인도 아닌데 그러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적 맥락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세월호든지 뭐 그게 나면은 뭔가 유가적으로 항상 뭐 슬프고 하면서 바이올린 이렇게 피아노 선율 깔려주고. 근데 세월호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연극 치유하는 거 보면 안 그렇거든요. 웃으면서 치료 다 하고 연극 치료를 이제 하는데 다 웃으면서 연기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슬퍼야 한다는 그 강요와 프레임화 이게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SNS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너희도 왜 이렇게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이러고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막. 피해자인데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피해자 웃으면 안 돼. 맞죠. 요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면이 그 마지막 사실 3세대가 모인 그 가족 사진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어쩌면 이 사진이 그쵸. 기억의 전승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가장 중요했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핵심이고. 아마 그 또 우리나라였으면 또 여기서 잠깐만 또 뭐 하나 넣었겠지. 아유 잠깐만 엄마 여기 저 옷이 좀 왜 이래? 이러면서 옷 매무새 딱 고친 다음에 또 바이올린 선율에다가 피아노 깔아주고. 엔딩도 그랬을걸요? 엔딩도 다 모였잖아 이제. 약간 그 뭐야? 그 국제시장. 국제시장 같이. 국제시장 나비 한번 보여줘. 라면 보여주고. 나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부모님은 일부러 분장 더 늙은 분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네. 더 나이 드셔서 마음 아파한 걸 강조하시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영화였고요. 이건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한번 보시는 거를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안타깝게도 아카데미에서 장편영화상 받고 심지어 작품상 후보였고 베니스에서 상도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원래는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제가 방송한 것도 있고 상 받은 영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여서 일단 무조건 다루긴 다룰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보지 않을까 싶은데 10,000명을 못 넘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요즘 관객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단순하고 쉬운 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독립영화나 이제 예술영화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 영화 사실 건너뛰신 분들이 좀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사용관이 많이 못 잡혔어요. 그만큼. 이 포지션이 애매한 것도 있어요. 포스터는 휴먼 드라마처럼 나왔죠. 근데 실제 사건은 굉장히 무겁죠. 근데 영화 연출은 사건 묘사가 없죠. 이게 포지션이 애매한 거죠. 사건 묘사가 없죠. 그게 좀 안타까운.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이야기를 해보다 했습니다. 정말 사실 얼굴도 대단히 제작비가 2억이란 말이죠. 말이 되나? 요즘 한국 영화에서 독립영화도 2억 나오긴. 그러니까 독립영화도 2억은 나오는데 2억은 독립영화도 사실 오버페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사실은 토론토에서 이제 기자간담회 토론토에 이제 가셔가지고 기자회견을 국내에서는 저걸로 해요. 그냥 화상으로 해요. 기자회견도. 그래서 사실 이게 토론토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받을 것 같다는 게 좀 신기해서. 진짜 요즘에 한국 영화가 토론토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토론토를 좀 더 많이 문을 열더라고요. 한국 영화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지도가 사실 그렇게 옛날에 막 90년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는 토론토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는 사실 상은 많이 받고 초청을 받아요 주로.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토론토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상위 그 관객상 받은 게 전부예요. 관객상 투표에서 3위. 3위. 관객상 받은 것도 아니야 3위. 그러니까 그런 영화제인데 토론토도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의 전초전 중에 하나니까. 네, 토론토 아까 말했던 뉴욕이랑 토론토 두 영화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도 아카데미의 문을 두들겨서 이제 토론토로도 이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 올해나마 그 당연히 어쩔 수가 없다가 당연히 이제 아마 뽑히겠죠. 네. 외신 반응 보니까 좋던데요. 외신 반응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아카데미 가라 뭐 이런 네. 뭐 얘기 인디와이어예요 심지어 기사가 인디와이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아카데미 쪽 담당하는 매체여가지고 외신에서 나올 때 박찬욱 감독에 대한 실망이 나온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역시나 역시나인 걸로 네.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자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